안녕하세요.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6월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6월 동안 어떤 운용의 경과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7%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저희의 비교 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저희 비교 지수인 S&P 500 같은 경우 지난달에 8%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략 한 4에서 5% 정도가 저희가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펀드 수익률로만 절대 수익률로만 표시하는 건 사실 ETF 고객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절대 수익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전히 설정일 이후에 성과가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용을 더 정성을 들여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과 요인 한 달 동안의 성과 요인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비바 시스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성과 기여가 있었고요. 비바 시스템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기업이라는 게 이제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의료기관들에서 사용하는 CRM 솔루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이고요. 또한 이러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들에 대한 제공들도 좀 잘 되고 있다. 그런 회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R&D 솔루션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임상 과정을, 그러니까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R&D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면서 그러한 임상 연구들을 병원에서도 이루어지는 임상 연구들을 돕는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강화를 하면서 마켓 쉐어를 좀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 1등 기업인데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기업의 이익도 좀 펀더멘탈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위 기여한 종목들을 보시면 저희가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앵커 종목들이 하위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요. 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이 좀 부진할 걸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아지면서 에어비앤비 경기 침체에 대한 요인들이 좀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아직은 여행에 대한 수요가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된 단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한 사실은 1등 기업은 1등 공유 숙박 플랫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에어비앤비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있고 지금 현금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성장성 측면에서도 경기가 좀 둔화되는 국면에서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양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잘 버텨나가면서 퇴출되는 기업들의 마켓 쉐어를 가져오는 1등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한 구간을 보여줬고 엔비디아도 좀 부진한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개별적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 이슈에 따라서 하락한 영향들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플랫폼인 짐리크루터도 마찬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산량이 둔화라기보다 4월 달에 그 상해 기가 팩토리가 좀 조업을 중단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2분기 생산량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생산량이 또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요인들은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다 대부분 비슷한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과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차별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달의 비중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UiPath에 대한 비중이 상승한 부분이 있고 알파벳도 비중이 상승하였고요. 비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비중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고요. 인투이트에 대한 비중을 상승을 시키면서 반대편에서는 이제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7월 들어와서 진행한 거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편출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경기 침체 과정이 좀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금리 인상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스타트처럼 대출 수요의 퀀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회사들은 부정적인 실적 전망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핀테크 입장에서는 저희가 플랫폼 기업의 성향이 강한 인투이트로 좀 대체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iPath 같은 경우는 RPA 전 세계 1등 기업인데 저희가 업무 자동화하는 솔루션이고요. 업무 자동화하는 솔루션이 한 번 도입되면 사실은 락인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로 수주가 다시 좀 회복되면서 락인 효과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에 나가고 있는 측면들이 긍정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광고 시장 둔화, 경기 침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들이었는데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다가 광고 시장 둔화를 얘기했던 기업이 사실 스냅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스냅과는 좀 다르게 알파벳 같은 경우는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좀 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그 광고의 영향력이 뻗쳐 있고 유튜브의 영향력은 훨씬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저평가 매력으로 인해서 좀 비중을 확대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축소된 기업들은 업스타트를 제외하고는 주가가 좀 부진하면서 비중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달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달에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매출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게임 회사면은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 회사가 음식을 시켜주거나 혹은 다른 재화 활동도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드웨어 서비스 기업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가능할까요? 제도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의 선두주자일까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이 외에도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의 질을 높여나간다는 건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은 사실은 재화를 판매한다기보다 서비스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서비스와 제품 판매의 재화의 판매의 가장 큰 차이점, 속성의 차이점을 보자면 이게 반복적이느냐라는 거를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재로 갈수록 사실은 자동차나 가전 같은 거로 갈수록 판매가 굉장히 일회적입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정도 사용을 위해서 교체하는 경우들이 있지 그 중간에 일어나는 매출의 그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형태로 바뀌는 건 어떤 거냐면 가전에서도 렌털 같은 형태로 바뀌는 게 되겠죠. 정수기 같은 거 한번 팔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필터 교체 같은 형태로 렌털 비즈니스, 구독 비즈니스를 강화를 하면서 서비스 형태의 매출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 필터 교체라는 게 단순하게 하드웨어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와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그 필터 교체를 하시는 인력,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드리는 노력에 마진을 더 추가적으로 붙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리커링 매출이라고 하죠. 반복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하드웨어 하나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기기도 비슷합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의료기기라 하면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업체들이 있는데요. 매년 많은 의료기기가 판매되긴 하지만 이들은 반복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갖다 놓으면 계속 쓰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물건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그 수술 장비 자체 하나의 수술 장비 자체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핸드피스라든지 소모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러한 소모품들을 통해서 반복적인 매출을 이끌어가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 소모품과 플랫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서비스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갈 때 이익의 질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봤던 PER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부속품 매출이 굉장히 이미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가 더 남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 하드웨어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빈치라는 수술 장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복강경 수술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새롭게 이제 폐를 위해서 사용되는 또 수술 장비인 아이온, 네, 이라는 장비가 또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다빈치가 그 2개 이상의 구멍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한쪽에선 카메라로 찍고 한쪽에서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2군데에서 팔이 들어와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규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단일공으로 그게 이루어지도록, 구멍이 하나만 뚫릴 수 있도록 해서 수술 이후에 예후가 좀 더 좋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들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그레이드 수요도 있을 거고, 추가적인 적응증의 확장이라고 보통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적응증의 확장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스트루먼트, 부품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유지보수 매출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익의 확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측면에서도 저희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기간에 사실은 좀 주춤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에. 2021년에 좀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되는 이제 2022년에는 뭐 더 좋은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제시하는 가이던스는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은데요.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이 얘기하는 수술의 회복은 굉장히 또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술 측면에서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면 당연히 수술 로봇 측면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단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애플인데, 애플이 2016년에 서비스 매출 비중을 20% 이상 끌어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팀 쿡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고요. 서비스 매출 비중을 그 당시로 보시면 뭐 10% 초반대, 그 전까지 보면 10%도 안 되던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땐 18%까지 올라와 있고요. 뭐 분기 단위로는 20% 이상을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도 하드웨어가 매출이 계속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애플의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매출의 성장률은 2015년에 드라마틱하게 중국에서 많이 팔리던 해에 28%나 성장했지만 그 뒤에는 마이너스 6.3%, 15.9%, 마이너스 2%, 5%, 뭐 아주 드라마틱한 매출 성장이 있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 기업의 PER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2015년 중국에서의 폭발적인 아이폰 판매 시기에 포워드 PER은 10배에서 15배 수준이었는데 2020년 이후는 포워드 PER이 20배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 iOS, 우리가 애플에서 쓰고 있는 iOS가 설치되어 있는 활성화된 기기의 숫자가, 액티브 디바이스의 숫자가 18억대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올해 연초의 숫자인데요. 그러면 강력하게 서비스 매출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사람 수 전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2개씩 쓸 수도 있지만 적어도 18억대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뭐 구독 비즈니스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앱을 또 개발해서 붙인다든지, 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락인 효과를 굉장히 강화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이들에게서 나오는 구독 매출이 나오면서 반복적인 매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의 판매가 매년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 베이스가 넓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회사로 탈바꿈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GP 마진, 매출 총이익률은 더 좋아졌고요.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뭐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로스 프로핏, 매출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올라왔습니다. 사실 근데 2021년은 좀 특이했던 게 하드웨어 매출이 굉장히 좀 잘 올라왔고요. 아이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성장을 잘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후에 이어질 서비스 매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유저 베이스를 확대해 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애플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 매출을 발라주기도 하지만 서비스와 other product를 또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장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가 저희가 계속 주목해서 보는 애플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테슬라로도 이어지는데요. 유저 베이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기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은 지금 18억대의 활성화된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누적 판매량이 대략 한 26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올해가 한 150만 대 정도 수준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260만 대가 작년 말 기준이고요. 뭐 올해 한 400만 대 정도 될 거고 그 이후에 200만 대 이상 생산이 또 늘어나서 뭐 600만 대, 7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는 자동차의 숫자 대비해서 봤을 때는 아직도 침투율이 많이 남아있다는 측면이고요. 이렇게 유저 베이스를 올려가면서 이 회사가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이게 기존 자동차 회사들도 그러면 뭐 현대 기아차 그룹만 해도 현대차 그룹만 해도 뭐 800만 대씩 연간 팔리고 폭스바겐은 1000만 대씩 팔리는데 도요타 800, 900만 대 팔리는데 그럼 이들의 네트워크 이들의 그 유저 베이스가 훨씬 더 큰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버디 에어 업데이트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결국에는. 얼마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지인데 사실은 지금 기존의 자동차들은 OTA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능한 서비스 매출이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죠. 근데 앞으로 팔리는 자동차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OTA가 잘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원하겠지만 많은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중앙통제형 ECU 형태로 많이 바꿔놨고요. 예, 이게 하나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다른 자동차들은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들의 집합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업그레이드를 시켜도 여기 나머지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같이 발전이 안 되는 그런 형태라면 테슬라는 중앙에서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좀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확산됐던 것과 비슷하게 사용자가 확장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집니다. 결국엔. 오버디 에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차량들 간에 서로 간의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 발생하면서 유저 베이스가 확대될 거고 최근에 나왔던 얘기도 테슬라가 그래서 자체적인 앱스토어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과거에 애플이나 구글이 만들었던 앱스토어들처럼 확장 가능한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이 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생각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게 봐주신다면 뭐 테슬라의 지금 높은 PER이 앞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46배라는 게 내년, 내후년에도 50% 이상의 이제 자동차 생산량 증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대로 지금 주가가 머물러 있다고 해도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PR이 20배, 10배 수준까지도 쭉쭉 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서비스가 붙기 때문에 이 회사의 PER은 충분히 20배, 30배 이상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서비스 매출이 확대되고 플랫폼으로서의 성향을 확대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 나갈 거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좀 더 집중을 그런 기업들, 잘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더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대장장이 ETF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주시는 분들의 댓글들도 저희가 좀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존에도 비즈니스 모델 액티브 ETF를 처음 출시할 때부터 저희는 플랫폼 대장장이 또 한 두세 개 정도의 시리즈를 더 강화를 해서 네다섯 개 정도 시리즈 안에서 계속적으로 속성이 다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고객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펀드들로 소수 펀드를 유지하면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굉장히 글로벌하게 매크로 변수가 많으면서 저희 변동성도 컸고 저희가 부진한 구간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플랫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용을 하고 있고요. 대장장이도 또 중요한 저희의 포트폴리오이고 그 이후에 이어질 시리즈들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마다 테마를 옮겨가면서 10개, 20개, 30개, 100개 이런 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속성이 다른 포트폴리오 4-5개 정도 수준에서 출시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속성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ETF를 만들어갈 거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정성을 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도록 계속 정성을 다해서 운용을 하고 고객 여러분들이 주시는 질문도 답변을 잘 드리면서 소통하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6월 운용 보고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